전검왕 2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어둠에 잠겨있던 범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불타다만 돛은 바람에 쉴 새 없이 펄럭였고 반쯤 터져나간 선미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위태로웠다. 갑판에는 67명의 남녀가 쓰러져 뒹굴고 있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 없는 그들을 깨운 것은 돛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낸 굉음이었다. 무인의 신경은 예민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작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주변을 훑는 한편 서로를 빠르게 탐색했다. 모두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적 알을 구분할 수 없다. 정도맹은 앞쪽으로! 마교도는 뒤쪽으로!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앞다투어 갈라졌다. 그 와중에도 건장한 체구의 대머리 흉하는 앞쪽으로 뛰어가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뒤쪽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갈라진 사람들은 선수 쪽에 둘, 선미 쪽은 넷이었다. 범선의 중단을 가로지른 돛대를 기준으로 일장료의 간격을 두고 정도맹의 무사들과 마교도들은 살벌하게 대치했다. 순간 사람들은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 무기가 없다. 밤새 배전을 덮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진 모양이다. 하기야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다급한 와중에 무기까지 챙길 여유가 있었겠나. 병기만이 아니었다. 몽둥이가 될 만한 것이라도 찾을 생각에 이리저리 돌아보았지만 배전에 있던 건 시체고 뭐고 죄다 쓸려가 버린 상태였다. 그때 마교도 쪽 진영에서 나직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우리 쪽이 2명 더 많습니다. 12명과 14명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2명과 4명은 큰 차이가 있다. 무려 2배가 아니던가. 팽팽하던 균형이 단숨에 무너졌다. 기세등등해진 마교도들은 실소를 흘리며 투기를 끌어올렸다. 금방이라도 격전이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순간 부욱하는 소리와 함께 갑판 위에 누운 돛이 찢어졌다. 그 사이로 머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철사줄을 다발로 꼬아놓은 듯한 근육과 구릿빛 피부가 인상적인 30살가량의 사내였다. 거기에 맹수의 그것처럼 사나운 기운을 뿌려대는 저 눈. 한눈에 보기에도 전장에서 굴려먹은 이력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았다. 결정적으로 그는 2뼘가량의 날부치를 쥐고 있었다. 두 진영은 동시에 속으로 탄식을 냈다. 칼이다. 수련이 깊으면 병기의 입구 없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인류 고수가 삼류 무인을 상대할 때나 해당되는 얘기다. 강호를 주위해 본 사람들은 안다. 기운찬 주먹과 발길질이 한자루 칼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를. 사람들은 눈동자를 빛냈다. 모두가 맨손인 상황에서 단돌망정 칼을 쥔 사내의 등장은 승부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었다. 사내 흑도사는 좌중을 쓸어보았다. 이 새끼들은 뭐지? 함께 배에 탔던 늙은 용병들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 보는 놈들만 한가득이었다. 거한, 꼽추, 승려, 민머리,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둘. 저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안다. 돛대가 무너졌을 때 자신도 정신을 차렸고 놈들이 외치고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골치 아프게 됐군. 그때 실같이 가느다란 기운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전신의 경락을 두들기는 것이 느껴졌다. 격기였다. 나의 기운을 상대의 기운에 부딪혀 나오는 반동파로 상대의 내공 수준을 가늠하는 공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최소한 반갑자 이상 내공 수련을 쌓아야 비로소 가능한 경지다. 기운은 정파 쪽과 마교 쪽에서
각각 한 가닥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게 무리민이다. 처음 만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어깨부터 견주어 본다. 어떤 종류의 무공을 익혔는지,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나아가 상대와 나 중 누가 더 강한지.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으리라. 흑도사는 내공을 수련한 적이 없었다. 별 소득이 없자 몸 안을 더듬던 기운들은 조용히 빠져나갔다. 어느 편인가? 육척장신의 우람한 체구에 콩자반만한 점을 코 밑에 박은 마교도가 물었다. 관자놀이를 향해 사납게 뻗친 눈썹과 허연 눈자위가 폭급한 성정을 짐작케 했다. 보기만 해도 피냄새가 진동하는 녀석이다. 고수로군. 그가 바로 마교 쪽에서 격기를 흘려보낸 자였다. 놈의 뒤에는 오척 단구에 꼽추가 서 있었다. 깨진 유리알을 박아놓은 듯한 눈동자가 섬뜩하다. 어깨에 알맹이 없는 검대를 둘러맨 것이 꼴의 검사였던 모양이다. 꼽추의 곁에는 여자가 서 있었다. 30살쯤 되었을까. 깊고 그윽한 눈매와 농익은 몸매에서 어린 여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완숙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그리고 기운이 있었다. 분명 무인의 기도는 아닌데 어딘지 모르게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이 그녀에겐 있었던 것이다. 흑도사는 그것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여자의 눈빛 때문임을 알았다. 마치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하나씩 더듬고 있는 듯한 저 눈. 뭐지? 다시 그녀의 곁에는 땅땅한 체격의 흉한이 있었다. 빡빡 민 대머리에 뱀 문신을 알록달록하게 새겼는데 인상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다. 생긴 것으로만 따지자면 저놈이 두목이었다. 마교 쪽은 얼추 파악이 되었고. 흑도사는 이제 정파인들 쪽으로 돌아보았다. 들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승려와 여자 단 둘뿐이었으니까. 그러나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 특히 붉은 가사를 입은 저 승려. 포동포동한 몸집에 정수리에는 두 줄기의 개인이 진의 발자국처럼 기어다니는데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팔뚝이 비정상적으로 굵은 것으로 보아 중병기를 수련했으리라. 정파 쪽에서 흘러나온 격기의 주인공이었다. 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한꺼번에 튀어나온 거지? 마지막으로 정파 쪽에도 한 명의 여자가 있었다. 간밤에 뱃전을 덮친 파도 때문인지 옷이 흠뻑 젖어 올록볼록한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났다. 저 낭창낭창한 허리 좀 보소. 나이는 많아야 27. 젖은 머리카락이 미역처럼 얼굴 반쪽을 척 덮어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빤히 바라보는 눈동자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얼빠진 놈 여럿 잡았겠네. 그때 여자가 뺨에 붙은 미역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그리고 완전히 드러나는 얼굴. 순간 흑도사는 그대로 석상이 되어버렸다. 그에게도 청춘의 한 시절을 몽땅 차지했던 여자가 있었다. 모든 걸 바쳐도 좋을 것 같았던 여자. 그녀를 잃은 상실감에 술이 아니면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 나중엔 술이 아니면 그녀를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습관이 되어버렸지만 물론 눈앞의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다만 이목구비가 모여 조화를 이루는 어딘가에서 오래전 그녀를 연상시키는 무언가가 느껴졌을 뿐. 벌써 10년이나 지나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은 것이 있었나 보다. 아마도 딱지 같은 것이겠지. 그냥 두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건드리면 피가 나오는 그런 딱지 말이다. 여자는 꼴의 남자라고 라는 표정으로 흑도산을 노려보았다. 그때 마교 쪽 전배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느 편이냐고 묻지 않나? 나는 에? 다 잊었다. 흑도사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사람들을 쓸어보았다.
아군이라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적이라면 당장 너부터 쳐 죽이겠다는 표정들이다. 덤으로 칼도 빼앗고. 말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전백이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되물었다. 기억을 잃었단 뜻인가? 지웠다고 해두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귓구멍에 고름 찼어?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사람들이 오만상을 찌푸리는 게 보였다.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 다 있냐고 하겠지. 상관없다. 정도맹인이 막연히 하는 게 자신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제는 지쳤다. 신물이 난다. 놈들이 끝까지 정체를 요구한다면 한바탕 피해 잔치를 열 수밖에. 그래야만 끝이 난다면. 전백이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더는 참지 못한 그가 공격하려는 순간 뒤에 서 있던 꼽추가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턱으로 정파 쪽 승려를 한 번 가리킨 후 고개를 살짝 가로저어 보였다. 정파 쪽 승려는 한 발을 앞으로 척 내디딘 상태라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다. 만에 하나 놈이 정파 쪽에 붙어버리면 적의 전력이 크게 늘어납니다. 칼도 칼이거니와 저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걸 보면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을 터.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어느 쪽에도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한 이상 일단은 지켜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꼽추가 보낸 전음이었다. 전백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물러났다. 흑도사는 속으로 실소를 흘렸다. 명이 길구나. 제2장. 여기가 대체 어디야? 흑도사는 가장자리로 걸어가 바다를 살폈다. 보이는 거라곤 끝없이 출렁이는 파도뿐 주변 어디에도 다른 배들이 없었다. 간밤에 치열했던 전투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이었다.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지난 밤만 해도 푹푹 찌는 8월의 늦더위 속에서 전투를 치렀다. 그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가를 막론하고 모두가 얇고 가벼운 경장 차림이었다. 한데 지금은 대기가 엄동설안의 그것처럼 차가웠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또한 땀을 식혀주는 청풍이 아니라 살갗을 할퀴어대는 칼바람이었다. 흑도사는 아무나 대답하라는 듯 불쑥 물었다. 누구?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없어?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도 눈이 있고 머리가 있는 이상 지금의 상황이 이상할 것이다. 간밤의 사람들은 산동반도가 바라다 보이는 바다에 있었다. 바람과 조류를 고려해 볼 적에 100리쯤 남쪽으로 떠내려오지 않았을까 막연히 추측했다. 하지만 겨우 100리를 움직이고 대기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수는 없었다. 하룻밤 사이 계절이 바뀌지 않았다면 말이다. 너라면 뭔가 알 것 같은데? 흑도사는 전백이 마교도를 콕 집어 물었다. 무슨 뜻이지? 간밤에 우리는 너희가 바다 한가운데 펼쳐놓은 거대한 기문진 속에 갇혀 있었다. 이것도 혹시 그 기문진의 일부인가? 정파인인가? 그랬으면 좋겠나? 전백이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했다. 지난밤 바다에 펼쳐졌던 김문진의 이름은 구천환상 대종진이다. 해상의 거대한 안개의 미로와 환영을 만들어 선원들을 미치게 하는 것이 특징이지. 하지만 혹한의 날씨를 만들어내는 공능은 없다. 그리고 구천환상 대종진은 이미 깨졌다. 깨져도 기운은 남겠지? 알고 싶은 게 정확히 무엇이냐? 김은진을 이용해 풍운조화를 인위적으로 바꾸면 진력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들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기괴한 상황이 남은 진력의 영향 때문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다. 전백이는 즉각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옆으로 꺾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여자가 가까이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다. 흑도사는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잠시 후 전백이가 다시 말했다. 진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어왔던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다. 그 거대한 김은진의 진력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지? 더 크고 강력한 힘이 덮쳤기 때문이지. 설마 유성우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유성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환영이 아니었다고? 흑도사는 물론이거니와 두 명의 정파인들까지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 역시 유성우가 마교의 술사들이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 그 시간 그곳에 유성우가 쏟아질 리 없지 않은가. 우리로서도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유성우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놈들은 목숨이 붙어있지 못했을 것이다. 전배기가 말미에 두 명의 전파인들을 노려보며 불같은 안광을 방사했다. 승려도 지지 않았다.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마구니들이 주제를 모르고 설치니 부처님께서 뇌신에게 일러 불벼락을 내리게 하신 게로군. 정의가 살아있음이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연불로 단련한 주둥이라 그런지 잘도 나불거리는구나. 기백이 있다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덤벼라. 그렇지 않아도 출출하던 참인데 내 오늘 중놈의 더운 피로 줄임배를 채우리라.